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검사 선정부터 시행, 결과 전달,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윤리 문제까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리검사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검사가 워낙 많으니까요.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왜 이 검사를 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맞는 검사를 골라야 하고요. 목적이요. 네, 그리고 당연히 검사를 받는 사람, 즉 수검자의 특성을 봐야죠. 나이나 학력, 또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요. 수검자 특성.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사 자체가 믿을 만한지, 또 우리가 재려는 걸 제대로 재는지,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검사를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표준화된 검사요? 그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하는? 그렇죠. 그래야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용적인 면도 무시할 순 없어요. 실용적인 면이라면 뭐 시간이나 비용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검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어떤지, 차점은 편한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하고요. 또 객관식 검사랑 그림 같은 거 그리는 투사 검사,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서 골라야겠죠. 그렇군요. 검사 자체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사람의 나이나 성별, 경험 같은 검사자 변인도 있고요. 검사자 변인이요? 네. 그리고 검사받는 사람의 그날 기분이나 컨디션, 검사에 대한 불안감 같은 수검자 변인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군요. 심지어 검사실 환경까지도요. 맞아요. 시끄럽다거나 너무 덥거나 춥거나 이런 검사 상황 변인까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중하게 검사를 골랐으면 이제 잘 시행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특히 표준화된 절차 준수, 이거 시험에서 정말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만 규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균 결과랑 비교해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규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격 있는 전문가가 검사하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검사인지 어떻게 활용될 건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정해진 지침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라포 형성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좋지만 절차는 그대로 지켜야 해요. 만약에 표준 절차를 못 지켰다면 그 결과는 규준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컴퓨터로 하는 검사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지켜야 하고요. 그럼요. 컴퓨터 활용 검사라고 해도 그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표준 절차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시행 중에 수검자가 좀 힘들어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기록해두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표준화된 조건을 지키지 못했거나 검사 중에 관찰된 수검자의 비정상적인 행동 같은 것들은 꼭 기록해둬야 나중에 해석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 시행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전달해야 할 텐데요. 이때는 뭘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결과 전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검자가 자기 결과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겁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네. 그래서 전문 용어 막 쓰는 것보다는 수검자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맞춰서 쉬운 말로 설명해야 하고요. 점수 자체보다는 이 점수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범위로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점수 자체보다는 수준 범위로요.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도 잘 살펴야겠고요. 물론이죠. 결과가 수검자에게 어떤 의미일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하고요. 수검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요. 네. 필요하다면 틴슬리랑 브래들리가 말한 것처럼 해석을 준비하고 수용을 돕고 정보를 전달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칠 수도 있겠죠.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의뢰한 학교 선생님께도 전달 가능하고요. 네, 서면 동의가 있다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윤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비밀 보장이 가장 기본이겠죠? 맞습니다. 상담 내용이나 검사 결과는 당연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이건 윤리적 의무이면서 동시에 법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수검자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비밀 보장에도 예외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비밀 보장의 한계는 정말 중요해서 시험에 3번 이상 나왔을 정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어떤 경우에 비밀 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검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혹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네. 그리고 법원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또 감염성이 아주 높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정보가 확인됐을 때, 그리고 심각한 아동학대 같은 정황이 보일 때, 이런 경우에는 비밀보장 의무보다 알리거나 보고해야 할 의무가 더 우선됩니다. 아,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군요. 중요한 건 이런 예외적인 상황, 즉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검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알려줘야 한다. 네. 비밀 보장 말고 또 어떤 윤리적 문제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중관계 같은 거요? 네, 정확해요. 상담사 수검자 관계 외에 예를 들어 친구 관계라든지 사업 파트너라든지 다른 여건을 동시에 갖는 이중관계는 절대 안 됩니다. 외연되는 건가요? 이게 착취의 가능성이 있고 상담사의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수검자나 그 가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금지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요? 네, 상담 종결 후에도 최소 2년 안에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요. 만약 2년이 지나서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그 관계에 착취적인 요소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할 책임은 상담사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상담사에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상담사가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 특히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알게 됐다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외에 검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이 사용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아야 하고요. 전문가 수준으로요. 그리고 계속해서 최신 규준이나 도구, 연구 동향 같은 걸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검사 목적에 맞는 걸 신중하게 골라서 써야 하고요. 가능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타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고 네. 그리고 검사 문항을 미리 알려준다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결과 해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자에게 있습니다. 또 심리검사라는 게 완벽할 순 없으니까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심리검사나 평가 과정 자체에서도 지켜야 할 윤리 원칙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 비밀 보장 원칙과 그 예외적인 한계 상황을 꼭 설명해야 하고요.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도 평가 목적을 설명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존중해야 하고요. 그렇죠. 수검자가 설명을 요구하면 당연히 해줘야 하고 평가 결과는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평가서를 공개하는 게 내담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미리 알려줘야 하고요. 검사 자료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네, 검사 재료나 기록 같은 건 안전하게 보관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기관 내에서도 자료 접근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검사 도구나 문항이 대중매체 같은 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수련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련생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독하에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같은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모든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 그런데 일상적인 활동에서 하는 평가는 동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취업시험의 일부로 시행되는 검사처럼 일상적인 교육활동이나 제도적 활동, 기관 활동이 일부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결과 피드백 시에 윤리적으로 유의할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피드백할 때는 역시 쉬운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점수 자체보다는 그 점수가 의미하는 수준이나 범위를 설명해주고 항상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이요? 네. 그리고 수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살피고 이 결과가 혹시라도 나쁘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수검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심리검사의 선정부터 시행, 결과 전달,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윤리적 문제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